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는 검사 강민석입니다. 법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날카로운 판단력을 요구받는 순간이 많지만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저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죠. 어머니는 몇 년 전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치료가 시작되면서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셨고 항암의 고통 속에서도 저희 가족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병실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곧 나을 거예요. 어머니, 힘내세요. 라고 다짐하듯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전만큼의 기운을 회복하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 어머니께서 완치 기념으로 중국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는 중국 여행을 자주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눈빛이 반짝이셨죠. 그래서 저는 흔쾌히 여행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때문에 일정을 길게 뺄 수가 없었고 아이들도 학업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죠. 결국 어머니와 아내 이서연만이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효녀였습니다. 늘 다정한 며느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여행을 잘 다녀오시길 바랐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공항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 잘 보고 있어라 하셨습니다. 아내도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여행 즐겁게 다녀와요.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고 아내도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길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일 거라고 넘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가끔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오늘 일정은 어땠어요? 무리는 안 하셨죠? 어머니는 답장이 빠른 편이셨습니다. 그래, 무사히 잘 도착했다. 서연이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서 덕분에 편하게 왔다. 이곳 음식이 예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구나. 내 서연이 덕에 좋은 곳 많이 다니고 있다. 문자를 읽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와 아내는 계획했던 대로 중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고 현지 시장에서 작은 기념품을 사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아내도 틈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행을 좋아하시네요. 예전 여행 다니시던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못 온 게 아쉬워요. 아내의 말투에는 언제나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니 아내가 공항 출발 시간이나 간단한 일정 조정을 말하려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순간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전화를 붙잡고 있는 제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봐. 아내는 흐느끼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님이 안 계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아내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호텔 방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확인해 보니 새벽 4시경 어머니 혼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즉시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머니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지 공안에도 신고를 해두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곳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은 당일 저녁 8시였습니다. 단 1분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장 상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요청한 뒤 짐을 챙길 새도 없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호텔을 나서셨다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길을 잃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든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지만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새벽에 외출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으셨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낯선 곳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하신 건 아닐까? 더 나쁜 상황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공안에서 호텔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호텔 근처 CCTV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머니의 행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는 도저히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현지에서 길을 잃고 구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아니면 호텔 근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고 계신다면,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켜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호텔에 머물며 공안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곧장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전에 연락해 둔 지인을 통해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오래 일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직접 찾아야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곧장 프런트 직원에게 어머니의 실종 상황에 대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공안과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새벽 4시경,
CCTV에 찍힌 모습은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벼운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호텔 측에 추가 CCTV를 요청했습니다. 프런트뿐만 아니라 호텔 정문과 주변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까지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인 지인의 도움으로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보다 신속하게 영상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분석한 끝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호텔을 나간 후 몇 분 뒤 한 차량이 천천히 호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해서 영상을 돌려보니 차량의 움직임이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그 차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공안과 협력하여 차량 번호를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호텔 주변을 직접 돌아보며 어머니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탐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이미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안과 협력해 호텔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새벽 4시경 어머니가 호텔을 나선 후 몇 분 뒤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호텔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차량이 우연히 그 시간대에 2번이나 호텔 앞을 지나갔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안에 요청해 차량 번호를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호텔 주변을 탐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호텔에 남아 공안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거주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호텔 인근을 돌며 어머니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가게 주인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 새벽쯤에 나이 지긋한 한국인 아주머니를 본 것 같아요. 길을 잃으신 건지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죠. 가게 주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한 젊은 여자가 아주머니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젊은 여자,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단서를 토대로 공안에 더욱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저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갔다는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면 그것이 자의였을까요? 아니면 강요당한 것일까요? 공안과 함께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하여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도로변 카메라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경 호텔에서 나온 지 10여 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앞을 지나가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여성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안과 함께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호텔 앞을 지나갔던 검은색 차량은 시 외곽에서 종종 목격된 차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차량의 주인이나 이동 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낯선 사람을 따라갔을 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씩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이 오히려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CCTV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목격한 사람을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공안과 함께 호텔 주변을 넘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골목길을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길. 저는 공안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직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작은 가게들과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낡은 간판들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어머니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못 봤다. 여기서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계속해서 탐문을 이어가던 중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노인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이 많은 한국 아주머니, 새벽쯤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못 봤네. 혼자 계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어. 그런데 좀 지나니까 누군가랑 같이 걸어가더라고. 키 크고 마른 젊은 여자였어. 아주머니 팔을 가볍게 붙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던데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게 주인의 증언과 CCTV 영상 속 여성이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면 골목길 끝까지 걸어가 보니 주변에는 몇 개의 작은 여관과 창고 같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공안에게 요청해 근처 건물들의 CCTV를 확보하고 혹시라도 어머니를 본 사람이 없는지 추가 탐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실지, 무슨 상황에 처해 계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수색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라는 것을. 공안과 함께 골목길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몇 시간 동안 주변을 탐문하고 CCTV를 분석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공안과 함께 호텔에서 더욱 멀리 어머니가 걸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마침내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골목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산으로 향하는 초입에서 낡고 찢어진 천 조각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천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낯설지 않은 무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계셨던 옷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손에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옷이 찢어진 건지 누군가에 의해 뜯긴 건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의 행방이 이곳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길을 따라 이동하셨다면 어디로 가신 걸까? 이 근처에서 도움을 받으셨을까? 아니면 위험에 처하셨을까? 공안은 즉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작은 마을이나 가옥이 있는지 확인했고 혹시라도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추가 탐문에 나섰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자락을 손에 꼭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길을 잃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어머니를 이 낯선 곳까지 오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을 발견한 이후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이곳까지 걸어오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곳으로 데려온 걸까요? 공안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며 마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나무들 사이로 작은 집 몇 채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돌담과 흙길이 이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을에는 몇 가구밖에 없는 듯했고
사람들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안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며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외지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듯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낯선 노인이 마을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노인의 말에 따라 마을 입구 쪽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돌며 수색을 계속하던 중 한 허름한 집 앞에서 낡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신발은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을 떠나기 전 신고 계셨던 신발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낡은 신발 한 짝, 그것이 어머니가 이곳에 계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신발이 놓여 있던 곳은 작은 흙집 앞이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안이 주민들에게 이 집에 누가 사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 안에 며칠 전부터 어떤 할머니가 머물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여성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 후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초췌한 모습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그리고 지쳐 보이는 그 눈빛. 어머니, 저는 단숨에 어머니께 달려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왔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사람이 지을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가까운 진료소로 모셨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했고 심한 탈수 증세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진료소에서 간단히 물을 마시고 조금 안정되신 후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내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니?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당연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호텔에서 나가셨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젊은 여성은 누구였는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이가 날 여기에 버리고 갔단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 내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이는 저와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였던 아내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기분 탓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행 내내 내 말을 무시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짐을 챙기는 것도 도와주지 않더구나.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머니는 여행 막바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몰래 작은 가방에 비상식량을 챙겨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내는 갑자기 저녁 일정이 바뀌었다며 어머니를 데리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더니 도착한 곳은 어둡고 낯선 곳이었어. 그리고 갑자기 내 핸드폰을 뺏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구나.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웃더라. 이제 됐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버려졌습니다. 낯선 땅, 낯선 곳에 홀로.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챙겨두셨던 비상식량으로 며칠을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을 발견해 도움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구조를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결국 마을 한 주민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걸 알고도 저에게 태연하게 전화해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 다정했던 사람이 어머니를 이 낯선 땅 한가운데 버려두고 태연하게 거진 눈물을 흘렸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겪으신 일과 지금까지 확인한 단서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을에서 지내신 며칠 동안 오직 비상식량으로 버티며 길을 찾으려 애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멀리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을의 한 노인이 사정을 듣고 허름한 집을 내어주셨고 덕분에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내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버렸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가 너와 아이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나에게 보인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거야. 저는 마른 입술을 삼키며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내는 저와 있을 때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사회적으로도 늘 호감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 없는 자리에서 그녀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던 기억. 어머니가 제게 말을 하시다가도 아내가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말을 멈추셨던 기억. 그리고 이번 여행을 앞두고 어머니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이제서야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여행지에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이 생각에 다다르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한참 만에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찾았어? 마치 처음부터 걱정하고 있었다는 듯한 어조. 하지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찾았어. 그리고 다 들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음 말을 고민하는 듯한 침묵,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 순간 저는 아내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더는 못 참겠더라, 민석 씨. 당신은 평생 효자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감했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었고, 난 늘 뒷전이었어. 당신한테 난 그냥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었고, 당신 어머니한테 난 절대 며느리가 될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난 처음부터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늘 어머님 편이었지. 나는 늘 뒷전이었고, 어머님은 내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어. 결국 내가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정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렇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건 그냥 핑계여서. 난 어머니가 귀찮았고 효자인 당신은 어차피 어머니를 놓을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정리하려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어.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으며 제 아내 마지막 미련까지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내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조차도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를 버리고 왔을 리가 없다고,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다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변명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실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저였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모아 차근차근 진행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로한 어르신이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실행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 강력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는 모습과 아내가 혼자 호텔로 돌아온 모습이 확인됨. 택시 이동 기록, 아내가 어머니를 데리고 호텔을 벗어나 외진 곳으로 이동한 사실이 입증됨. 목격자 증언, 마을 주민이 낯선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확보. 어머니의 진술, 직접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증언하심.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아내가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버리고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혼 절차를 밟고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이제부터는 법이 심판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쳐 보이셨지만
이제야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밝혀진 것은 아내의 충격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가 되셨을 때의 공포, 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셨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을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변호사와 만나 고소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벌인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택시 이동 기록, 목격자 진술, 어머니의 증언,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강 검사님, 이 정도 증거면 유기죄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계획성이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아내 측에서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이미 전화 통화에서 모든 걸 인정했어요. 녹취하셨습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통화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녹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추가 증언도 확보하면 더욱 유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시죠. 그날 저녁, 저는 직접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았음에도 전혀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서가, 이제 다 끝난 거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아내를 만나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고소 소식을 들었는지 제가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아무런 거부도 없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책임? 그래, 법적으로야 내가 불리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민석 씨, 넌 정말 나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만 챙겼어. 난 항상 뒷전이었어.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말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어머니를 낯선 땅에 버려도 된다는 말이야. 아내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조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해. 당신은 나를 감옥에 넣겠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니까. 그리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곱씹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식 조사를 진행했고 아내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녀가 출석을 미루거나 회피할 수도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아내는 순순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위험한 곳에 버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길을 잃으신 걸 보고 놀라서 신고한 것뿐이에요. 아내는 계획적인 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호텔 CCTV 어머니가 새벽에 나선 후 아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늦은 아침까지 여유롭게 있었다는 점. 택시 이동 기록 아내가 어머니를 호텔에서 먼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점. 목격자 진술 마을 주민들이 어머니가 길을 잃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 어머니의 직접 진술 아내가 핸드폰을 빼앗고 자신을 외진 곳에 두고 떠났다는 점. 모든 증거가 아내의 계획적인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검찰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왜 신고가 늦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피해자의 핸드폰이 실종 당시 꺼져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당당하던 태도와는 달리 그녀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정식으로 유기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의 심판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겨우 몇 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를 믿었고 그녀가 어머니를 잘 모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법정에 서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유기할 의도가 없었어요. 단지 길을 잃으신 걸 보고 당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는 법정에서 아내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아내가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며 신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법정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방청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오고 판결을 선고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피해자의 연로함과 해외에서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은 가정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노약자에 대한 유기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저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가 벌인 일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이제 끝난 거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